자, 그러면 그 큰 덕은 여기 나왔어요. 이제 황하고 홀하다가 황홀 나왔습니다. 황홀. 황홀 21장에 나오는 건데요. 그러면 그 큰 덕의 모습은 도만을 따른다. 도라고 하는 것은 형체가 없이 황하고 홀하다. 황하고 홀하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홀하고 황하니 그 안에 형상이 있다. 황하고 홀하니 그 안에 사물이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황하고 홀하. 이거 한자를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황홀할 황, 황홀할 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 홀. 최진석 선생님의 책 생각하는 힘 노자 인문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황홀의 황은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셔서 흐릿해진 상태야. 너무 밝으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너무 지금 제 앞에도 조명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볼 때는 잘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제 앞에 조명이 켜 있는 겁니다. 이게 저희 집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 그냥 없으면 얼굴 시커멓게 나오고 안 그래도 험상궂은 얼굴이 더 난폭하게 생기게 나와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뻐 보이려고 최선을 다했진 않았지만 조명 정도는 켜뒀다는 얘기예요. 제 앞에 너무 눈이 부셔요. 지금 조명이 3개나 있어요. 눈이 너무 부셔. 이게 황은 너무 밝아서 눈이 부신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두운 그 방에 있다가 암막 커튼 쳐진 방에 이렇게 있다가 밝을 때 딱 나갔을 때 그 눈부신 상태, 그게 황이 황. 그리고 홀은 어둠 속에 있어서 흐릿해진 경우.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이든 홀이든 명확하게 앞에 있는 사물을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근데 황은 너무 밝아서 파악을 못하는 거고 홀은 너무 어두워서 가물가물거리는 그 상태. 황과 홀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이 두 글자의 의미 차이를 부각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너 안 불렀어요. 중요한 점은 이 두 글자의 의미 차이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노자가 밝음과 어두움을 교차시키는 수사법을 쓴다는 사실입니다. 최소한 밝음과 어둠을 중첩시키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진석 선생님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대적인 맥락의 가치를 노자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까 작은 것을 크다 여기고 적은 것을 많다 여기고 이게 지금 상대적인 걸 찾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교차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노자라고 하는 텍스트를 쓴 저자는 근데 여기서 황과 홀은 특히 더 황은 밝아서 눈이 잘 안 보이는 상태고 홀은 약간 어두워서 눈이 부셔갖고 이렇게 잘 안 보이는 상태인데 황, 홀을 같이 써버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글자인데 이 두 글자를 교차시키는 수사법에서 이걸 같이 써버리는 즉 중첩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밝은 건지 이게 그러니까 밝아서 눈부신 거고 하나는 어두워서 눈부신 건데 황홀을 합쳐버리니까 이건 밝음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이게 지금 뭐예요? 그게 황홀이에요. 이거 뭐라고 말하기 애매한 거지.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황홀, 이 도는 결국 이 황홀이 아닌가. 황하고 홀한 건데 황은 밝아서 잘 안 보이는 눈부셔서 잘 안 보이는 거 홀은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건데 노자는 이걸 황하다만 한 게 아니라 황홀을 중첩시키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밝다는 거야, 어둡다는 거야. 이게 말하기가 되게 어렵죠. 말하기가 어려워.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 그게 도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더 어렵죠. 이 강의를 들으셨어요. 이제 도가 뭐죠? 그럼 뭐예요? 말할 수 없다니까. 이 답답함까지 오셨으면 이제 이해가 되신 거예요. 황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황홀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기가 막힌 걸 찾았어요. 이게 딱이야. 황홀은 제가 볼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다른 건 필요가 없어요. 노래가 들리시나요? 이게 지금 노트북에 나오는데 이게 오래 틀면은 저기 저작권 걸린대요. 윤수일의 황홀한 고백입니다. 빰바바바바. 이걸 이제 현장에서 하면 제가 막 노래 불러드릴 텐데 안타까워요. 네온이 불타는 거리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 언젠가 만났던 너와 나 빰빰빰빰 요거까지 들을게요. 요거까지 더 들으면 저작권. 1987년도에 나온 윤수일의 황홀한 고백입니다. 이게 저는 도의 특징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이 성스러운 이 동양 고전을 가지고 이렇게 쌍스럽게, 아니, 쌍스러운 게 아니라 보다 보니까 이게 제일 이해가 된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네온이 불타는 거리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 언젠가 만났던 너와 나. 잘 보세요. 네온이 불타. 밤이에요, 낮이에요? 밤이야. 밤이잖아요. 밤은 밝아요, 어두워요? 어두워. 근데 네온이 불타. 밝아요, 어두워요? 밝아. 밤인데 네온이 불타. 밤은 어둡고 네온은 밝아. 그럼 밝아요, 어두워요? 밝기도 한데 어둡기도 하잖아. 그게 가로등이야.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 언젠가 만났던 너와 나. 하필이면 하필 맹자에 나온 말이죠. 맹자에 처음 나오면 어쨌거나 하필이면 어디서 만났어? 가로등에서 만났어. 야, 기가 막혀. 네온이 불타는 거리야. 밤이야. 가로등 불빛 아래야. 그럼 불빛이야? 네온이 불타는 거리, 밤이란 뜻이고, 가로등 불빛 아래야. 밝아. 어두운 거예요, 밝은 거예요? 그 어둠과 밝음이 중첩되는 묘한 시공간에서 너를 만났어.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지금은 무엇을 할까? 생각에 잠기면 하염없이 그날이 그리워져. 왜? 그날이 언제야? 네온이 불타는 거리 화려한 가로등 불빛 아래 그 어둠과 밝음이 중첩되는 곳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 하염없이 그리워진다는 거예요. 불타는 눈동자 목마른 그 별들도 잠이 들고 이대로 영원히 너만을 사랑해. 황홀한 그 한마디인데 잘 보세요. 황홀이 나서 황홀. 황은 뭐예요?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이는 거. 홀은 뭐예요?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거. 네온이 불타는 거리 어두워? 가로등 불빛 아래 밝아. 황과 홀의 중첩된 시공간에서 만난 그 여인. 황홀한 순간이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몽롱한 밝아서 내가 그 안에서 그 앞에서 그 여인을 만나니 이 여인이 밝아서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건지 아니면 어두워서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건지 이게 황홀한 순간이라는 거지. 근데 이 황홀을 그 뒤에 황홀한 그 한마디 지금도 늦지 않았어 내 곁에 돌아온다면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으로 엮어간다는 거지. 도는 황홀이고 황홀해서 사랑이 온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황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세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한테 사랑한다 얘기하세요. 그러면 황홀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동양 철학 강의하는 사람이 이렇게 강의를 너무 좀 날티나게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더 뭔가 좀 고풍스러운 강의를 들으시고 다른 분 강의를 들으시면 되잖아요.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성격에. 네온이 불타는 거리는 어둡다는 뜻이고 밤이라는 뜻인데 가로등 불빛 아래는 밝잖아. 어둠 속에서 그 밝음 결국 그 홀과 황과 홀이 만나는 그 지점에 눈부시게 빛나는 그녀가 내 앞에 있어. 그러니 그녀는 황홀할 수밖에. 그건 결국 사랑으로 귀결되는 거죠. 사랑은 황홀한 거다. 사랑은 황홀한 거다는 어떤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눈이 부셔. 왜 눈이 부셔? 너무 밝은 건지, 밝아서 눈이 부신 건지, 어두워서 눈이 부신 건지조차도 불분명한 그런 상태. 어둠과 밝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어찌 보면 상반된 가치가 중첩되는 그 시공간에서 만난 그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노자가 사랑이 됐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세요. 죽으면 후회합니다. 기가 막힌 구절. 제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강의를. 여하간 도는 그런 맥락이다. 황홀로도 이야기할 수 있다. 2장인데요.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이제 노자 2장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 꽤 많이 유명한 구절이고 이 내용을 보면 노자의 의미를 좀 파악하기가 쉬운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름다운 것인 줄만 알면 이것은 추악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줄만 알면 이것은 추악한 것이다. 뭐예요? 다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추악한 것일 수 있다. 모두 다 선한 것이 선한 줄만 알면 이것은 선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것은 왜?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긍정은
더 강한 부정이고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것처럼 상대적인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있음과 없음은 서로를 낳고 아까 얘기했죠. 최진서 선생님의 책에서 인용한 구절도 그거잖아요. 상반된 것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상대성으로서의 존재를 가치, 그러니까 상대적인 존재의 가치를 짝개념으로서 이야기를 노자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절대적인 하나의 가치를 우선했을 때의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개념으로서의 두 가지 개념들이 계속 나온다. 있음과 없음은 서로를 낳는다. 있음이 더 중요해요? 없는 게 더 중요해요? 유와 무의 가치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서로가 서로를 낳는다. 유무가 상생하는 거예요. 하나의 가치가 더 중요한 게 아니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를 이루어주고 길고 짧으면 서로 드러내고 높고 낮으면 서로 기울고 곡조와 소리는 서로 조화롭고 앞과 뒤는 서로를 따른다. 이때 조화라는 말이 나왔어요. 길고 짧은 거.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키 큰 사람은 장땡이고 키 작은 사람은 루저가 아니라 키 크고 작음은 작음이 있기 때문에 큰 것이 있고 큰 것이 있기 때문에 작음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존재의 이유가 된다 이거예요. 보세요. 저보다 키가 작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키가 크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저보다 키가 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키가 작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세상에 저보다 작은 사람들만 있으면 저는 큰 사람이라고밖에만 못 부르겠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상대적 존재로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잘생긴 편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서 말이죠. 악성 댓글 다 하신 분들은 이제 캡처에다 신고할 거예요. 제가 잘생긴 편이에요, 우리 가족들만. 근데 말이죠, 현빈, 조인성, 유아인 이러면 전 오징어 되는 거예요. 해산물로 바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왜? 내가 무엇과 대비되고 무엇에 빗대서 무엇과 비교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인은 무위의 일에 머무르면서 말 없는 가르침을 행한다. 이 핵심은 상대적이다라는 거예요. 상대적. 그러니까 아름다움 속에서도 추악함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추악함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는 자가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만물이 일어나도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생겨나게 하고서도 소유하지 않고 무언가를 해놓고도 뽐내지 않고 공을 이루고도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머물러 있지 않기에 그 공이 떠나지 않는다. 머물지 않는데 떠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적인 맥락인 것 같지만 이걸 겹쳐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까 모두가 아름다움이라고 여기지만 그건 도리어 추함으로 볼 수 있다 이건데 보세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아름다움, 상대적 아름다움이라고 구분할 수 있다. 구분할 수 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아름다움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절대적인 아름다움. 누구에게나 아름다움. 이게 있을까요? 모두가 아름다움이라고 칭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이건 아름다워라고 칭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죠. 왜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기준은 우리 역사 속에서 수없이 변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움의 기준이야라고 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그 기준이 아니에요. 도가도 비상도가 끊임없이 계속 나오잖아요. 도를 도라 하면 더 이상 도가 아니다. 이게 아름다움이라 말하는 순간 더 이상 아름다움 아닐 수 있다. 왜? 아름다움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자 배우, 남자 배우가 누굽니까? 제일 아름다운 여자 배우가 누굽니까? 제일 잘생긴 남자 배우가 누굽니까? 의견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다른 게 정답이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우리가 어우러져서 사는 사회 속에서 그 다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잖아요. 상대적이니까. 장자에도 나와요. 이 보세요. 원숭이는 원숭이끼리 짝을 이루고 사슴은 사슴끼리 어울리고 물고기는 물고기와 논이러. 모장과 여희라는 세상 사람들이 아름답게 여기는 미인들이 있어.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름답다고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물가에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럼 물고기가 싹 숨어. 새는 하늘로 날아가고 사슴들은 죽어라 도망쳐. 왜? 우리가 볼 때 아름다운 사람들인데? 그럼 와가지고 서로 얼굴 한번 더 보려고 막 모여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지. 원숭이는 원숭이의 삶이 있고 물고기는 물고기의 삶이 있고 이 사람들 다 각자 자기의 미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장자의 저자는 묻잖아. 이 넷 중에 세상의 미색을 잘한다고 할 수 있는가? 누가? 진짜 아름다운 게 뭐냐를 묻는 거죠. 누가 진짜 더 아름다움을 잘한다고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바퀴벌레 지날 때 아 소리 지르잖아요. 무서워서. 그 바퀴벌레가 사실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주관, 우리의 가치,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거짓이고 가짜고 가식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마치 나의 기준이 절대적 기준이 된다라고 착각해서 그런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요. 장자 변무에 오리 다리가 짧다고 길게 늘어주어도 괴로움이 따르고 하계 다리가 길다고 잘라주어도 아픔이 따른다. 이게 뭐예요? 기준을 오리 다리 딱 보니까 다리가 짧네? 하면 오리 다리를 쭉 늘려. 다리가 찢어져. 하계 다리가 길어. 야, 넌 너무 길어. 잘라. 그러면 아픔이 따른다. 그러므로 본래 긴 것은 자를 것이 아니며 본래 짧은 것은 느릴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할 까닭이 없습니다. 기준을 하나로 세우지 마세요. 하계 다리가 긴 건 그냥 긴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 스스로 그러한 거예요. 자연이라고 하는 게 우리 네이처 우리 생각하지만 자연이라는 글자를 잘 보면 스스로 자자에 그러할 연자잖아요. 자연스럽다는 거는 그것 다음을 잘 발현해냈다. 학이 자연스럽다. 학의 다리가 자연스럽다. 학의 다리는 스스로 길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학의 자연스러움은 그대로 두는 거죠. 오리는 다리가 이렇게 짧은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리 스스로 그러한 것이에요. 근데 그걸 길게 늘려주어요? 이건 자연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어떤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학의 다리가 기준이면 오리의 다리는 너무 많이 짧은 거지. 오리의 다리를 기준으로 학의 다리를 보면 이거 너무 많이 긴 거지. 근데 하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얽매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상대적 가치의 의미를 더 높여야 된다. 그 가치를 깨달아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인의가 사람들의 본래적 특성일 수 있겠습니까? 인을 같은 사람 괴로움을 얼마나 많겠습니까? 인을 하나의 가치로 놓고 보기 때문에 인이라고 하는 것인 세상의 최고의 가치야. 다 인하려고 노력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면 문제가 있다. 이거는 지금 여기서는 육아를 비판하는 거죠. 근데 인의 가치가 서로 조금씩 다를 수 있다면 저는 화해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보지만 어쨌거나 지금 장자의 저자는 육아를 비판하는 거예요. 이 강의의 맥락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세상에 주도권을 쥐고 싶은 사람들한테 통념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은 공격할 수 있는 거지. 하나의 절대적인 답안이 있다라고 가르치지 말아라라고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 낮을만 사는 조균이라는 버섯은 초하루와 금음을 알지 못하고 매미와 쓰르라미는 봄과 가을을 알지 못한다. 장님에게는 화려한 문체를 보여줄 수 없고 귀머거리에게는 종소리와 북소리를 들려줄 수가 없다. 어찌 단지 형체에만 귀머거리와 장님이 있겠는가. 지식에도 그러한 게 있다. 기가 막힌 구절이죠. 아침 낮을만 사는 조균이라고 하는 버섯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균이라는 버섯은 아침 낮에만 살면 끝나요. 조균이라고 하는 버섯의 생애는 그렇게 짧은 시간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조균이라는 버섯의 스스로 그러한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버섯에게 초하루와 금음, 그러니까 한 달 살이를 이야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조균은 그냥 한나절 살다 갈 뿐인데. 그죠? 매미와 쓰르라미는 봄과 가을을 알지 못한다. 이거 뭐예요? 한 계절만 살다가 가야 하는 처지에 있는 매미에게 이거 봄, 가을 1년 얘기해도 뭐 하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장님과 귀머거리를 얘기해요. 장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화려한 문체를 보여줄 수가 없고 귀머거리는 종과 북소리를 들려줄 수가 없어요. 듣지 못하니까. 근데 이게 어디 형체만 그러겠느냐 이거예요. 지식도 그렇다. 어떤 사람이 하나의 지식에 사로잡혀서 이것이 모든 지식을 총괄할 수 있는 진리인 양 떠든다면 그 너머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진리는 진린다. 진리가 진리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철학은 뭐고 인생은 뭐고 정치는 뭐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거 말고 다르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철학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정치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고 그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포용한다면 괜찮아. 근데 정치는 뭐야? 아닌 것 같은데 이럴 수 있잖아. 아니야. 넌 잘 몰라서 그래. 정치는 이거라니까. 행정은 이거라니까. 철학은 이거라니까. 자기의 의견만 계속 내세우는 거. 그거를 지금 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딱 보면 이제 그런 옛날에 무슨 CF에 그래 뭐 잘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띠릭 이렇게 답했다 이런 허접한 천박한 거 말고 옛날에 무슨 CF에 이런 거 나왔어요.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을 걱정하는구나. 기가 막히잖아요. 100년 사는 인간이 1000년 사는 다른 동물 혹은 수만 년을 지나가야 되는 지구를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헤집어 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맥락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노자와 장자의 이야기지만 이런 맥락의 가르침은 상대성의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는 가르침을 보면 좀 마음이 좀 숙연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한없이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좀 뭔가 나도 좀 뭐랄까 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세상을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쥐고 싶은 사람, 세상에 주도권을 쥐고 싶은 사람은 그 주도권은 마치 이 절대 반지가 아닌가. 근데 사회적 통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사람은 가위바위보의 세상을 꿈꾸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절대 반지를 획득하면 절대적인 힘을 가진 것, 절대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가위바위보처럼 여러분 가위바위보에서 뭐가 제일 세죠? 라고 얘기하면 우리 답할 수 있나요? 주먹한테는 보재기가 세고 보자기한테는 가위가 세고 이게 서로가 서로와의 물고 물리는 관계잖아요. 그 누구도 절대적인 우위에 있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강하고 약함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떨까요? 만약에 사회적 주도권을 쥐고 싶은 사람들은 절대 반지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길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적 통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 가치를 중시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위바위보를 생각해 봐라. 이 중에 뭐가 제일 강한데? 라고 물을 수 있는 거죠. 절대 반지의 세상일까요? 가위바위보의 세상일까요? 주도권을 쥐고 싶은 사람인가요? 상대적 가치로부터 사회적 가치, 통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삶일까요? 이 두 가지가 아마도 크게 이번 강의의 핵심들을 짚어주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1강, 2강은 절대 반지를 쥐고 싶은 사람이 절대적 권한을, 그러니까 혹은 그 사회적 주도권을 쥐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더 있습니다라고 하는 조언이었다면 이번 강의와 다음 강의는 마치 가위바위보의 세상처럼 우위를 둘 수 없는 이 맥락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점이라는 거죠. 예법도 상황에 따라 달라요. 수누군이 물었다. 남자와 여자가 물건을 주고받는 것을 직접 하지 않는 것이 예입니까? 남녀가 유별하니 직접 주고받는 건 안 되죠. 그런 맥락이죠. 맹자가 얘기해요. 그게 예다. 그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형수가 물에 빠진 경우에 손으로 끌어당겨줘야 됩니까? 맹자가 얘기해. 형수가 물에 빠졌는데 손으로 끌어당겨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승냥이 같은 짓이요. 아까 얘기했잖아. 물건을 주고받는 것조차 직접 주고받으면 안 된다. 그게 예다라고 했는데 형수가 물에 빠졌어. 직접 잡으면 안 돼. 그 냅둬? 그건 승냥이 같다 그랬지. 당연히 잡아야지. 왜? 남녀가 물건을 주고받는 것은 직접 하지 않는 것 그게 예인데 형수가 물에 빠졌을 때 손으로 끌어당기는 권도 이게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해야 되는 것 달리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라고 맹자에서는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군자불기 아니면 군자는 천하의 일에 대해 꼭 그래야 되는 거 꼭 그러면 안 된다는 것도 없다. 그 경직된 사고로부터 벗어날 것을 육아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형수에게 물건을 직접 주고받는 거 그거 예가 아니죠. 근데 형수가 물에 빠졌어. 그럼 어찌 형수를 잡아당길 수 있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죽음의 문턱에서 기웃거리고 있는 저 형수를 내가 끌어내지 않으면 누가 끌어낼 건데. 그때 예절을 뭘 따질 건데. 공자도 논어에서 얘기해요. 예라고 하지만 그것이 옥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냐? 귀금속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냐? 선생님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십니다. 예가 아닙니다. 이 자식아
얘가 뭐가 중요해? 쟤가 죽었는데 임마 내가 이거보다 이렇게 슬퍼하지 않는 게 이렇게 슬퍼하는 게 뭐가 문제라고? 얘가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 옛사람들은 뭐 좀 더 비싼 걸로 면류관 같은 거 썼는데 나는 좀 검소하게 하겠다. 그게 얘다. 그것만 옛날의 가치만 계속 고수하는 게 얘가 아니라 좀 검소하게 할 수 있다면 현대적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내가 바꾸겠다. 그런데 옛 사람들은 당 아래에서 저랬는데 요즘 사람 당 위로 올라간다. 그거는 좀 편하고 덜 편한 거의 문제인데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그게 얘다. 얘는 탄력적인 거예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얘지. 남녀가 7세 부동석 개소리 같은 소리. 그렇게 만들어낸 사람들이 좀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얘는 탄력적. 원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절대로 안 돼. 그 말도 안 된다는 그렇게 얘기하는 흙뿌리라고 눈에다. 흙뿌리라고. 왜? 그 사람들은 호도하는 거예요. 육아에 그러니까 동양 고전에 대한 이해가 아주 척박한데도 그런 말을 막 하는 거. 상황에 따라 다르다. 절대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나. 12장에 보면요. 배부름인가 눈의 즐거움인가. 여기도 보면 보세요. 5가지 색깔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5가지 소리가 귀를 먹게 하고 맛이 입맛을 상하게 한다. 말 달리기와 사냥하는 일이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만들고 얻기 어려운 재화가 사람의 행동을 방해하게 된다. 말 달기 사냥하는 일이 이게 뭐냐면 얻기 어려운 재화가 사람의 행동을 방해한다. 우리 뭐 하나 꽂히고 뭐 하나 사고 싶어. 그럼 막 미치잖아요. 돈 모아야 되고 막 이런 거. 성인은 그래서 배부름을 추구하지 않고 눈을 위하지 않으므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여기 지금 원문을 보면 거취, 그러니까 거피, 그러니까 저것을 제거해요. 지워버리고 취하는 거예요. 뭘 취해? 이걸 취하는 거. 저건 지우고 이걸 취해. 내 곁에 있는 거, 내 가까이에 있는 거, 내 삶 속에 있는 것들 취해. 저기서 세워놓은 거 버려. 이거를 지금 뭘로 구분하는 거냐면 최진석 선생님의 책에는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저 멀리 걸려 있으면서 인간과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론적 이념과 결별하고 바로 여기에 있는 구체적인 개별자들의 자발적 생명력에 주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쉽게 말하면 저기 세워놓은 기준들이 있어요. 저기 그걸 거피하라 했어. 저기 세워놓은 기준들이 뭐예요? 절대적인 기준들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이런 거예요. 성공의 기준은 이런 거예요. 잘 지내는 친구의 말에 삐빅한 이런 천박한 이런 기준들이 삶의 기준들이라고 나를 자꾸 종용하고 있어. 여자라서 행복해요 하면서 옛날에 제가 강의 중에 진짜 많이 얘기한 건데 그 디오스인가 냉장고 있잖아요. 양문형 냉장고 앞에서 여자라서 행복해요 이거 뭐예요? 여성들에게 이 냉장고를 사지 않으면 당신은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를 종용하고 세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CF 나갔을 때 수많은 여성분들이 남편에게 냉장고 사달라고. 도대체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냉장고 바꿔주면 행복해하는 그런 천박한 존재냐고. 그렇게 따져 물었어야 되는데 아무도 따져 묻지 않아. 도리어. 노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외부에서 세워놓은 가치들은 너에게 자꾸 무언가를 세뇌하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거피 취차라고 하는 가르침은 너 주위에 있는 네 것, 여기 지금 우리 최진서 선생님 말로 얘기하면은 너 삶의 자체에 있는 것들, 구체적인 그런 개별자들, 상대적인 가치에 너 주위, 너 바운더리에 있는 요 가치를, 요 생명력을 주목하라.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 가치, 아까 얘기했던 그 절대 반지와 가위바위보의 세상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맥락이. 뭐가 더 중요한지에 대한 가치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미래는 현재의 연속이다.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미래에 여러분들이 그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 이제 행복해야지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 또한 행복해야 된다. 왜냐면 현재의 연속이 미래를 만드니까. 자, 보세요. 미래는 오지 않음. 근데 미래는 어떻게 오냐면 오지 않았던 것이 오는 게 아니라 현재가 중첩되면서 미래가 되어 가잖아요. 다시 미래는 오지 않았단 말이죠. 안일미자에 올래자. 오지 않음이 미래인데 그럼 미래는 어떻게 오냐?
현재가 중첩되면서 미래가 된다는 거예요. 현재가 쌓이고 쌓이고 쌓으면서 미래로 나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미래는 결국 현재가 연속되면서 만든다. 그러면 행복한 삶, 내가 미래에 행복해야지, 행복한 삶 만들어야지. 그러면 미래에 어느 순간 삶이 행복 딱, 이제 미래가 딱 됐어. 나이를 이제 앞으로 10년 뒤에 내가 그게 행복이 아니라 과정 자체에서 소소한 행복들의 중첩이 결국 지난 삶을 돌아보니 행복했다더라가 된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기준은 행복의 흔히 말하는 행복의 기준은 뭔가 정해진 무언가가 있다라고들 생각을 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성공이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돈 큰 집 빠른 차, 명성 이런 거, 지위, 권력 이런 거.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게 아니라 제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 미래는 오지 않은 것이고 나와는 동떨어진 것이니까 그 미래 10년 뒤 내 모습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뭔가를 딱 해야 된다 그런 맥락이 아니라 현재가 중첩되면서 미래로 가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만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세워놓은 통념들 속에서 참고 참아내면서 나중에 행복해져야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작고 소소한 행복들을 만들어 나가면 그게 삶 자체의 전체적인 행복에 가깝지 않겠냐. 그러면 사회적 통념으로부터 좀 벗어나 보는 것도 좋겠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사회가 만들어 놓은 가치, 뭐 중산층이니까 뭐 현금 얼마에 아파트 몇 평에 뭐 어디 살아야 된다. 그런 사회적 기준 통념 그거 집어치우고 내가 지금 주어진 삶 속에서 소소한 행복들을 찾는 것. 그리고 정작 중요한 건 사회가 만들어 놓은 통념이 아니라 지금 나와 부대끼고 이야기하고 차 마시고 밥 먹고 대화하는 우리라는 거. 그래서 정작 중요한 건 어디 뭔가 좀 뭐 미래의 어떤 아니면 사회적 뭐 개념 이렇게 뭔가 동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나랑 붙어 있는 나와 함께하는 나와 언제나 함께하는 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시공간이 있어요. 2020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시간과 공간 여기. 그래서 나는 언제나 그 시간과 공간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금 여기라고 하는 시공간 속에서 행복들을 만들어 나간다면 결국 삶이 행복한 게 아니겠냐. 그럼 결국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것은 노자가 말하는 이것, 저것이 아니라 이것이라는 거죠. 그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은 이제 물과 가치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가치를 노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물이 도대체 뭐길래? 8장에 유명한 구절이죠.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상선약수라는 구절이에요. 예전에 그 뭐죠? 반기문 총장이 오바마 대통령 만났을 때 줬던 그 글이 이거였습니다.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아주 이롭게 하면서 다투지 않는다. 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만물을 두루 이롭게 하지만 물이 막 싸우려고 하지 않아.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최고의 선에 있는 사람은 머무는 곳으로는 땅을 최상으로 여기고 마음가짐은 연못을 최상으로 여기고 하는데 뭐 핵심은 여하간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이러는 거예요. 다투지 않음으로 허물이 없게 된다. 물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보세요. 물의 특징은 쉼 없이 흐르죠. 이게 고여 있으면 이게 담긴 물은 이제 고여 있겠지만 물은 원래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쉼 없이 흐르죠. 그리고 물은 추우면 얼음이 되고 마르면 혹은 가열하면 수증기, 증기가 되죠. 기체가 돼요. 그러니까 물은 액체이지만 기체이면서 동시에 고체도 될 수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나갈 수 있죠. 또 하나 이건 이제 맹자에 나오는 구절인데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반드시 그 빈 곳을 채우고 메꿔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물은 만물을 살려낸다. 그래서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주는 이거 말장난같은데 바다가 바다인 이유는 다 받아주기 때문에 바다가 아니냐. 물의 하나의 양태로서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준다. 받아주고 담아준다. 그런 맥락이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의 지식이나 믿음 개념들이 고정이라고 제가 물음표를 던져놨는데 우리의 지식이나 믿음이나 이 모든 것도 물처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탄력적이고
뭔가 살려낼 수 있고 뭔가 긍정적 삶에 역동하는 모습으로서의 물이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나 고정돼 있어. 마치 얼음처럼 물은 형체도 변하고 그릇에 따라 이런데 뭐 고정된 거 그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66장에 보면 강과 바다가 모든 골짜기에서 왕노릇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은 스스로 잘 낮추기 때문에 잘 낮춘다, 낮춰진다, 물은 낮은 곳으로 향한다. 물에 대한 맥락하고 오버랩이 되시죠? 그래서 모든 골짜기에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바다가 모든 골짜기에 왕노릇을 하는 거죠. 다 자기가 받아주니까. 그래야 성인이 백성보다 위에 오르고자 하면 반드시 스스로를 낮추는 말을 해야 되고 오르고자 하면 스스로 낮춰야 된다. 백성보다 앞서고자 하면 반드시 그들보다 뒤에 두어야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죠. 남보다 앞서고 싶다 하더라도 남보다 일부러 뒤로 빠지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에게 앞서라고, 그러니까 앞서고자 한다면 한번 좀 그 사람들에게 먼저 기회를 줘. 이게 공자도 유사한 얘기를 해요. 네가 서고자 하면 나를 먼저 세워줘라. 기욕 리빈. 네가 서고자 한다면 스스로 서고자 한다면 남을 먼저 세워주고, 응? 네가 어디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을 먼저 도달하게 해주어라. 이게 전략적으로도 좋다는 거죠. 여러분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싶어요. 노래 뽐내고 싶어요. 상대에게 먼저 한 곡 부르세요 하고서 자기가 해야지. 가자마자 지공원 두 곡 세 곡씩 다 부르고 있으면 꼴보기 싫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매너 있게 젠틀하게 하려면 상대에게 먼저 권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지 않냐. 그게 리더의 모습이다. 혹은 앞서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위에 오르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런 거고, 이 때문에 성인은 위에 있어도 부담스럽게 여기잖아요. 모르니까 백성들이. 그리고 앞에 있어도 방해된다고 여기지 않아요. 이 때문에 천하가 위에 있고 앞에 있는 성인에게 해롭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투지 않으므로 천하에 아무도 그와 다툴 수 없다. 다투려고 하지 않으니까. 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간략하게 좀 알아보는데, 이 낮춰진다, 낮춘다라고 하는 게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맥락들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싸우지 마라 그랬어요. 다투지 마라. 져줘라. 져주는 게 이기는 거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져주는 게 이기는 거다. 저처럼 이제 싸움 딱 기질인 사람들은 져주는 게 이기는 거다 그러면 이제 동의를 못하죠. 져주는 게 이기는 거냐고. 필사적으로 싸워야지 이기는 거지.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여하간 물은 모든 것을 받아준다.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물은 최고에서는 물과 같다. 최고에서는 물과 같다. 최고의 방법이기도 하고 가장 좋은 것이기도 해요. 그렇게 해야 위에 설 수 있다는 거죠. 받아줄 수도 있다. 그 맥락이니까. 6장에서는요. 제가 제목을 길게 했어요. 나서지 마라, 드러내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낮은 자세로 가라. 노자가 가르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앞서고자 한다면 남을 먼저 세워줘라. 이거 뭐 논어에도 유사한 얘기가 나오지만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예요. 먼저 나서지 마라.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나서지 마라고 하냐면, 나서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상 인정 욕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는 기본적인, 누구나 바라는 기본적인 욕구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지 마라. 공자도 수도 없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걱정하지 말고 네가 다른 사람 알아보지 못하면 걱정해라.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말라. 그게 되나? 쉽지 않죠. 자, 보죠. 17장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리더가 되고 싶으신 분들, 특히 권력을 쥐고 싶으신 분들은 이 구절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가장 뛰어난 권력자는 그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기보다는 그가 평소에도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자는 그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누가? 백성들이. 가장 뛰어난 군주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군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무심해질 수 있도록 한다. 이 순위는 뭐냐면 아랫사람들이 그를 가깝게 여기고 기린다. 그를 좋아하고 칭송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를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네 번째, 그를 업신여긴다. 무시해요. 믿음이 부족하기에 믿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네 가지의 유형이 지금 나오잖아요. 가장 최고의 통치자는 그가 있는 건 알지만 그가 어떤인지 뭐 그걸 잘 평소에 인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좋아하고 칭송해요. 백성들이. 세 번째는 그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해요. 세 번째는 그 사람을 무서워해, 두려워해. 네 번째는 그 사람 업신여겨, 조롱해, 무시해. 지금 우리 통치자는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의 통치했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뭐 고려든 조선이든 왕도 좋고 근현대사의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도 좋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였나요?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였나요? 노자는 가장 좋은 최고의 존재는 그가 있다는 것만 알지 그를 무서워하지도 않았고 그를 좋아하고 칭송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제일 좋다는 거지. 그 다음은 그를 칭송하는 거, 세 번째는 그를 무서워하는 거, 네 번째는 그를 업신여기는 거. 제가 뭐 누굴 좋아하고 누굴 싫어한다는 말씀을 정확히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최소한 최근의 대통령들, 전직 대통령들 속에서 요 네 개 중에 세 가지 부류는 다 있었던 것, 본 것 같아 한 번씩은. 그렇죠?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17장. 이게 좀 뭐랄까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이게 강의실이었으면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텐데 전 내일이 없이 사는 사람인데 이거는 내일 모레 얘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요. 17장 믿음이 부족하기에 믿지 못한 일이 생겨요. 이제 뭐 넘어가죠. 부모와 자식 간에 왜 갈등이 생깁니까? 대부분 부모의 서인이 때문이죠. 자식이 잘못될까봐 잘못 살까봐 염려하는 마음에서 선의가 시작돼요. 그러나 뒤집어 보면 자신을 불신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말이냐면 여기 최진석 선생님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부모와 자식 간에 왜 갈등이 생깁니까? 대부분 부모의 선의 때문이에요. 자식이 잘못될까봐, 자식이 잘못 살까봐 염려해서 자식을 잘 살게, 그러니까 의도는 선하다는 거지. 의도. 선의가 시작돼. 근데 뒤집어 보면 불신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사실 학부모님들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거를 몰라서 그렇대 선생님이. 제가 강의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20대 때 막 강의하면 학생들 강의를 막 하면 학부모님들 강의를 하면 결혼했냐고 물어요. 안 했다 그러면은 결혼하고서 다시 얘기하라는 거예요. 결혼 안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했어요. 했더니 애가 있니? 없다 했더니 애 낳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 낳았어. 얘기했더니 애가 몇 학년이니? 아직 어린이집 다닌다고. 애가 학교 가면 얘기하래. 도대체 저는 언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 선생님의 말을 인용해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부모들은 선의에 의해서, 좋은 의도에 의해서 아이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걱정하고 막 하는데 실은 그게 애를 못 믿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는 애가 못할까 봐 걱정이 아니라 바꿔 말하면 그걸 불신하는 거지. 불신한다. 그래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언어와 지시가 가중된다. 사실 이런 생각들과 염려의 뿌리는 모두 불신이다. 그러니까 불신의 뿌리는 부모의 선의가 기준으로 자리 잡는 순간부터 자라기 시작하지요. 이렇게 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선의라고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아이를 믿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고 내 자신에게 그러니까 내 삶의 기준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노자라고 하는 강의를 통해서 사회적 통념으로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내 아이에게 던지는 나의 잔소리 역시 내 아이에게는 사회적 통념의 하나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맥락이 좀 적절하게 좀 와닿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68장인데요. 장수노릇 잘하는 자는 무용을 뽐내지 않고 싸움을 잘하는 자는 노여하지 않으며 적을 잘 이기는 자는 다투지 않고 사람을 잘 부리는 자는 그보다 낮춘다. 이게 다 상대적인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죠. 어찌 보면 지향점과 반대되는 역설적인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얻어요. 근데 이것을 다투지 않는 덕이라고 한다. 다투지 않는 덕. 손자병법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손자는 대체로 말한다. 대체로 용병을 하는 원칙에는 여기서 용병은 이제 전쟁 그러니까 병사를 쓰는 거니까 전쟁을 함에 전쟁을 일으킴에 이런 뜻이에요. 전쟁을 일으킴에 국가를 온전히 하는 것을 상책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여기서 상대 나라를 전쟁으로 상대를 치려고 딱 들어갔어. 그래서 막 다 부시고 다 불지르고 막 다 죽이고 이게 아니라 온전히 두면서 이기는 거. 그걸 최고의 상책으로 여겨요. 그다음에 적국을 부수는 거 하책으로 여겨요. 차선책. 이 때문에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이 잘된 것 중에 잘된 용병이 아니다. 우리는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 백전백승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라고 생각하고 맨날 백전백승 얘기하는데요.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핵심은 백전백승이 아니에요. 싸우지 않으면서도 이기는 거. 백전이 없어. 근데 승이야. 전 없는 승. 전쟁 없는 승리.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그래서 싸우지 않고 적의 군대를 굴복시키는 용병이 가장 잘된 용병 중에 잘된 용병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장수 노릇 잘하는 사람 무용을 뽐내지 않고 싸움 잘하는 노래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기려고 한다 막 싸움을 걸고 이게 아니라 역설적이지만 진짜 승리자는 싸우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다투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일부러 육박전하고 서로에게 상처와 생채기를 내지 않고서도 얻어낼 수 있는 획득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잘된 용병이다라고 노자에서도 얘기하고 병법서인 손자병법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도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목회자님들도 이렇게 해야 되잖아. 자기를 낮추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 근데 자기를 더 높여.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의리의리한 재단을 쌓고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자기를 낮추라고 했는데 목사님들 설교석은 점점 높아지고 계단도 높아지고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 진짜 일반 백성들의 마음까지 빼앗지를 못해. 그러니 교인들 숫자가 점점 줄어. 이게 팩트잖아요. 지금. 아쉽죠. 다투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릴 것이 오기의 부자지병이라는 표현인데요. 이제 사기에 오기라는 장소, 오자병법의 저자이죠. 오기라는 인물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는 부전이 나오는데 이거예요. 사마천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오기죠. 오기께서 우리 애 아버지의 종기를 빨아준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록된 내용인데 쉽게 말하면은 이거야. 한 여인이 슬피 울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우냐? 우리 애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장수가 오기라고 하는 인물 밑에서 지금 병사 생활을 하는 거다. 아 그러냐? 근데 왜 우느냐? 얼마 전에 우리 애가 종기가 나가지고 고통스러워했는데 장수가 그 종기를 빨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안악이 아이고 장수께서 얼마나 자네 아들을 아끼면 그렇게 직접 종기를 빨아내셨겠는가. 그러면 가문의 영광이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서 칭찬했겠지.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야. 옛날에 이 오기 장군 밑에서 얘 아빠, 그러니까 내 남편도 그 밑에서 일했었는데 그 남자가 종기 났을 때도 장수가 빨아줬다는 거지. 종기를. 그러니까 장군께서 이 종기까지 빨아들 정도의 그 자애로움이라면 나는 목숨 바쳐서 이 장수를 위해서 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실제 전쟁터에 나가고 목숨을 물불 가리지 않고 목숨을 아깝지 않고 일선에서 싸우다가 자기 남편이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내 아들도 징집돼서 군대 갔는데 그 장수가 오기 장수라는 거야. 그러면 이 엄마 입장에서는 얘도 똑같은 일이 생겼으니 자기 남편처럼 얘도 이 오기 장수를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일하다가 죽게 되지 않겠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슬프지 않겠냐. 언제 죽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소리내서 울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부자의 마음으로, 부자 지병의 마음으로. 이게 실제 오자병법에도 나오는 표현이에요. 저 부자지병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오기장수는 그 장병들을 통솔할 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처럼 통솔했다는 거예요. 특별한 밥을 먹지도 않았으며 일반 병사들이 자는 막사에서 똑같이 생활했다는 거죠.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침상에서 잠을 자고 일어났으니 병사들이 볼 때는 이거는 뭐 명령을 내리는 상관과 명령을 이행해야 되는 졸병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처럼 매우 돈독한 장수와 병사의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병사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 구절을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스스로 낮아질지어다라고 하는 예수의 말이나 앞서 얘기했던 이런 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라든가 이건 다 같은 맥락에서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우위에 서고 싶은 자는 내가 우위에 서고 싶고 이겨내고 싶은 사람은 내 강함을 자꾸 드러내고 윽박지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는 어떻게 보면 어떤 역설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대의 뜻을 호의 일을 혹은 상대의 마음을 내 것으로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24장 한번 보면요. 발돋움하여 서 있는 사람은 오래 못 서 있고요. 다리를 벌려 걷는 사람은 오래 못 걸어요. 스스로를 드러내는 사람은 현명하지 못하고요. 이거 아까 맥락 비슷한 계속 나오죠. 스스로 옳다 여기는 사람은 드러나지 못하고요.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공이 없어져요. 마지막 구절 스스로 자랑하면 공이 없어지죠. 실제 그 사람이 잘했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도 그래 맞아. 이번에 우리 이 일은 누구누구 씨의 역할이 가장 컸지. 맞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누구누구 씨가 사실 이번 일은 다 제 덕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마음이 싹 사라져요. 놀랍죠? 그 공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2500년 전에 사람들의 생각들이어도 오늘하고 사실 큰 차이가 없죠. 스스로 뽐내는 사람은 덕이 오래가지 못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상대적인 가치를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먼저 하게 해줘라라고 하는 굉장히 젠틀한 것 같지만 겸손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음흉한 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노자를 병법서로 보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음흉하잖아 이게. 그러니까 내 마음에 우러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게 해야 우러나는 척 해야 네가 우위에 설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살벌한 거지. 어떻게 보면 살벌하다는 거예요. 회남자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그래서 음흉하다라고 하는 맥락을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회남자에 나오는 말인데 이거예요. 나서면 들키고 들키면 이용당한다. 나서면 들키고 들키면 이용당한다. 보세요. 제 나라의 왕후가 죽었다. 이 이야기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제 나라의 왕후가 죽었다. 왕은 왕후를 세우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 다른 왕후를 세워야지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그죠?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여러 신하들에게 논의를 하게 했어요. 설공이 왕의 생각을 알고자. 그러니까 후궁들이 여럿이 있는데 왕후를 세우려면 새로운 여인을 들이는 게 아니라 그 후궁들 중에 하나를 간택해서 이제 왕후를 세웠던 모양이죠. 그럼 이제 후궁들의 후보자가 있을 거 아니야. 저 중에 아마 왕이 마음에 들어하는 여인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설공의 생각을 알고자 10개의 귀고리를 바쳤어요. 10개의 귀고리를 모았는데 일부러 하나만 가장 아름다운 거지. 그거를 왕에게 바쳤어. 그러니까 왕이 그 10개의 귀고리를 이 후궁들에게 나눠주도록 한 거지. 설공이. 다음날 설공이 그 후궁들을 쭉 탐문을 해가지고 자기가 일부러 끼워 넣었던 가장 아름다운 귀걸이, 누가 봐도 제일 아름다운 귀걸이를 왕이 누구에게 주었는지를 탐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정보에 따라 한 사람이 뽑혔어요. 왕이 저 후궁에게 마음이 있구나. 걸린 거죠? 전문 용어로 뽀록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공이 왕에게 나서서 지금 임금께서는
왕후가 세상을 뜨셨고 왕후가 없어졌으니 새로운 왕후를 세워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떠한 분이 제일 적합할 것으로 하래요 하고 한 거지. 근데 왕 입장은 깜짝 놀란 거지. 내가 점 찍어두고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후궁을 얘가 어떻게 알았지? 얘는 내 마음을 잘 아네. 똑똑하네. 내 곁에 두어도 후환이 없겠네. 내 마음을 잘 아니까. 그래서 왕이 크게 기뻐하면서 그를 중용했다. 높이 들었었다 그 말이죠. 근데 회남자에서는 그 뒤에 있는 말이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통치자의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면 신하에 의해서 제어당하게 된다. 통제된다는 거지. 컨트롤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살벌하죠 좀. 그러니까 나서잖아. 내가 내 의지를 숨기면 상대가 나를 파악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누구도 나를 이용해 먹을 수가 없어. 그런데 들키면 이용당하게 된다는 거지. 그죠? 그 맥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서지 마라. 숨기고 이렇게 하라. 이거 음흉한 거잖아. 그죠? 음흉한 거. 자, 그러면서 같은 맥락으로 쭉 이야기가 나와요. 39장. 천한 것과 낮은 것의 위대한 가치란 제목인데 예로부터 하나를 얻은 것들이 있다. 하나를 얻어서 맑아졌고 땅은 하나를 얻어서 안정됐다.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를 얻어서 맑아진 거고 땅은 하나를 얻어서 안정된 거고 신은 하나를 얻어서 신령스러워졌고 계곡은 하나를 얻어서 채워졌고 만물은 하나를 얻어서 생겨났고 재우는 하나를 얻어서 천하의 우두머리가 됐다. 그러면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 귀결돼요? 하나 일자 요 하나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근데 하늘이 그걸로 맑아지지 않았다면 않아도 갈라졌을 것이고 땅이 하나로서 안정되지 않았다면 쪼개졌을 것이고 신이 그 하나로서 신령스럽지 않았다면 사라졌을 것이고 골짜기가 하나로서 채워지지 않았다면 말라버렸을 것이고 만물이 하나로서 생겨나지 않았다면 소멸됐을 것이다. 쭉 해서 다 쓰러졌을 것이다 하면서 그러므로 귀함이란 천한 것을 뿌리로 삼고 높음이란 낮은 것을 기초로 삼는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이 때문에 제후 왕은 그러니까 왕 제후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스스로를 고, 과, 불곡이라고 했고 이것은 천함을 근본으로 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따라서 여러 번 명예를 얻을지라도 영예롭게 생각하지 않으니 옥처럼 빛나지 않고 돌처럼 거칠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요 빨간색이에요. 이거 오늘날까지는 안 썼지. 우리 옛날에 사극 보면 나와요. 과인이 할 때 그 과인이 과자가 이게 좀 부족하다 좀 모자라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데로 임하려고 노력할수록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가치를 노자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39장에서도 이야기하는 말의 핵심은 뭐냐? 스스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이지만 스스로 이게 고아할 때 고잖아요. 외롭다 할 때 고독하다 할 때 고잖아요. 이 보통 고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자, 나는 부모도 없는 그런 고아이고 과인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선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끊임없이 자기는 부족하다, 자기 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해야만 쉽게 말하면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나 잘났어. 나는 사람도 많고 나 도와줄 사람 많아. 내 주위에 나 밀어줄 사람 많아. 나 짱이야. 내가 최고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선하지도 않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낮출 수 있을 때라야 진정한 이 왕으로서 권력자로서 힘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 맥락으로 요 구절을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이죠. 백성이 굶주리는 것은 그 윗사람이 세금이 많이 먹기 때문이고 이로써 굶주리게 되는 것이다. 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그 윗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스리기 어려운 것이다. 뭐 죽음을 가를 삶을 현명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요 말에서 핵심은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은 윗사람이 세금을 많이 먹기 때문이고 이로써 굶주리게 되는 것이다. 이거 보면 어떤 정치인의 말이 생각나지 않나요? 돈이 없는 게 아니지. 도둑놈들이 많은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돈은 남는 것을 덜어내어 부족한 것을 보태주나 사람의 돈은 그렇지 않다. 부족한 것을 덜어내서 남음이 있는 편을 봉행해준다.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요 구절들을 쭉 정리하면 나서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움츠리고 숨기면 숨길수록
나아진다. 내 소기의 목적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 그러면 하늘은 이런 역할들을 해준다. 뭐 이런 거예요. 내용들이 너무 지금 제가 강의를 요 3강하고 4강을 이어서 촬영하고 있어요. 했더니 엄청 지치는데 잠깐 쉬었다가 저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이제 쉬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워라 덜어라 소박하게입니다. 조금 쉬었어요. 이게 와 정말 이 강의실에서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주고받는 것도 없고 혼자서 막 넣으니까 강의 시간은 이어지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군요. 여간 빌어라 덜어라 소박하게 이런 제목으로 지어봤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시죠.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자, 11장 허와 실 유와 무. 앞서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이 노자라고 하는 텍스트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은 이 개념들이 서로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개념들이 서로 이제 마치 중첩되기도 하고 교차되기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생성되고 그 안에서 가치와 의미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다.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의 우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 내용 이해되시죠? 거기서 이어가겠습니다.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으로 모여 있어 그 없음으로 해서 수레로 쓰인다. 찰흙을 이겨 그릇을 만들면 그 없음으로 해서 그릇으로 쓰인다. 창과 문을 뚫어 집을 지으면 그 없음으로 해서 집으로 쓰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으로 모여 있어서 그 없음으로 해서 수레가 쓰인다. 이건 뭐냐면요. 이렇게 비어 있는 이 통이 있는데 이 통을 이 바퀴살이 이렇게 붙어갖고 하나의 큰 바퀴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큰 바퀴가 있으면 그 안에 바퀴살이 하나로 모이는데 그 가운데 있는 그 통이 비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수레로 쓰인다. 왜냐하면 이 바퀴에다가 축을 달아가지고 바퀴로서 효용성을 가질 수 있는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바퀴로서 쓰일 수 있는 수레로서 쓰일 수 있는 까닭은 그 30개의 바퀴살이 모여서 하나의 바퀴통으로 수렴할 때 이 바퀴통이 비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수레로서 쓰일 수가 있다. 비어 있기 때문에 쓰일 수가 있다. 찰흙으로 이렇게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그릇이 여기 이렇게 그릇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쓰일 수가 있다. 창과 문을 뚫어 집을 지었는데 집이 지금 비어 있으니까 집으로 쓰인다는 거죠.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 비어 있고 채워져 있고 없고 있고에 대한 관계가 사실은 상호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컵이 하나 있죠. 나 컵 좀 줘봐. 뭐 좀 쓰게. 뭘 쓰려고 컵을 찾는다. 그럼 그 컵은 비어 있어야 될까요? 채워져 있어야 될까요? 채워져 있다면 다른 걸 못 채우죠. 잔 좀 하나 줘볼래 할 때 그 잔은 빈 잔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빈 잔을 줘야, 빈 컵을 줘야 내가 거기다가 원하는 음료든 술이든 따라서 마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야, 그 잔 좀 하나 줘봐 했는데 뭐 잔뜩 그런 걸 줘. 그러면 싸움 납니다. 그쵸? 왜? 비어 있어야 쓸 수 있는데 채워져 있는 거 주니까 못 쓰잖아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들도 다 그 비어 있음과 채워져 있음의 맥락들이 서로 상호적이다. 비어 있어야만 채울 수 있다. 비어 있어야만 쓸 수 있다. 창과 문을 뚫어 집을 지어도 그 집이 비어 있으니까 쓸 수 있는 거죠. 아니 직방 보고 갔더니만 직방 보고 집 보러 갔더니만 집이 누가 막 잔뜩 살아 나갈 마음이 없어. 그럼 거기 보는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거기 쓸 수 있도록 집이 비워져 있어야 들어갈 수 있으니까. 혹은 곧 비울 예정이라면 그 가능하겠지만, 그러므로 있음이 이로운 것은 없음이 쓰이기 때문이다. 없음이 그들에게 쓰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 있으려면 없었기 때문에 비워져 있었기 때문에 쓰일 수 있었다. 그 맥락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동양화의 특징이 이제 이런 거잖아요. 여백의 미.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림을 보시면 여기 보면은 그림에 실제로 그림보다 여백이 더 많죠. 비어 있는 공간이 더 많잖아요. 근데 동양화의 매력은 이 여백, 비어 있음에 더 큰 의미가 있다면서요. 그거는 뭐겠어요? 꽉 채워져 있으면
그 꽉 채워져 있음에서 오는 어떤 그 답답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로서의 매력이 있으려면 그 비어 있음의 가치를 알아야만 한다는 거죠. 이거는 김장훈이라고 하는 가수예요. 김장훈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나와 같다면이라는 노래예요. 이게 98년도에 나온 노래인데 이 노래 가사에 이런 게 있어요. 그대여 나와 같다면 내 마음과 똑같다면, 그리고 쭉 뒤에 그냥 나에게 오면 돼. 그리고 그 뒤에 널 위해 비워둔 내 마음 그 자리로, 널 위해 비워둔 내 마음 그 자리로, 널 위해 비워둔 내 마음. 갑자기 음정이 생각이 안 나. 어쨌거나 오래되다 보니까 오게 오면 돼. 널 위해 비워둔 내 맘 그 자리로. 그거 맞네요. 자, 핵심이 뭐냐? 그대여 나와 같다면, 내 마음과 똑같다면 그냥 나에게 오면 돼.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널 위해 비워둔 내 맘 그 자리로. 비워두었기 때문에 비집고 들어갈 수 있죠. 내가 너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 내 마음 한 켠을 비워두었어. 이게 말랑말랑한 사랑 노래인 것 같지만 전 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상상해봤어요. 널 위해 비워둔 내 마음 그 자리로. 그 마음을 비워두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죠.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정명할 때 충이라고 하는 단어 기억나세요? 충? 마음 심자 위에 가운데 중자 있는 거잖아요. 그 충의 의미는 내 마음 한가운데 뭔가 있는 거잖아.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해요. 꽉 들어차 있어. 마음 심자 위에 가운데 중자 하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둘이야. 그러면 가운데 중자가 위아래로 두 개 있죠. 그걸 이제 근심 환자라고 하잖아요. 근심이 생기는 거지. 널 위해 비워둔 내 마음 그 자리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비어있음, 없음 혹은 빔, 이 비어있음이라고 하는 가치를 이해해야지만 이게 가능하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맥락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노자라고 하는 텍스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적당히 그러니까 빈틈을 이게 오타예요. 적당히 빈틈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자. 완벽한 사람, 여러분 아주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그 증류수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깨끗한 물에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완벽한 사람에게는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요. 조금 적당히 빈틈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빈틈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요. 그래야 그 빈틈을 비집고 누가 올 수가 있어요. 나한테. 약간 좀 허술하고, 이게 연애 전략이라고도 해야 되나? 이렇게 좀 허술하면 누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근데 완벽하면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대놓고 빈틈을 보이면, 대놓고 허술하면 상대는 저 끼부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저 허당인데, 호구인데, 바본데 저거 저거 좀 속여 먹어야 되겠는데, 사기 좀 쳐봐야 되겠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뭐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닌데, 근데 답정너 들어보셨나요? 답정너. 답은 정했으니 넌 대답만 하면 돼. 이런 사람들은 꽉 막힌 사람들, 빈틈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빈틈 없이 철저한 사람이야. 이거 어떻게 보면은 칭찬 같지만 전 여기서 이걸 부정적인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빈틈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너무 인간미가 없어. 저는 그래. 제가 느낄 때는 실수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답은 적어놓고 의견을 묻지 마라. 실은 그들도 다 안다.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서 지금 이 구절에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건 이제 제가 다른 데서 강의할 때도 이런 얘기는 자꾸 드리는데, 여러분 사람하고 인간은 달라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아마 처음 들으실 분일 것 같아요. 저는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사람하고 인간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일단 말이 달라요. 사람하고 인간은 글자가 다르잖아요. 발음도 다르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말과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가장 큰 차이는, 사람은 사람 인자로 표현이 되고 인간은 사람 인자의 사이 간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람, 인간, 이 가장 큰 차이는, 사람은 사람 하나이고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인간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사람, 여기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 요 사이가 인간이에요. 여기 사람 있고 사람 있잖아요. 요 사이가 인간이라고요. 그 둘만 있으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 아무것도 없어.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 셋 이상이 모여야 여기 사람. 그럼 제가 뭐가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이면 서로가 서로의 인간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죠. 이렇게 가르치고 강의하고 그랬는데 저는 인간의 의미를 하나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하고 인간의 차이점은 인간은 틈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간자가 사이 간자잖아요. 인간은 사람의 틈이 아닐까라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인문학은 상상력의 영역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 후배가 무슨 글을 썼을 때 그 뒤에다가 제가 글을 보태면서 이 말을 썼어요. 그 친구를 제가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이유가 이 친구에게는 틈이 많다. 그래서 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다. 인간은 인간미가 있다라고 할 때 그 인간은 사람 인자의 사이 간자인데 그 사이가 틈이라면 왜 사이 간자 자체가 그 문틈으로 햇살이나 달빛이 들어오는 게 사이 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 간자의 의미는 문틈으로 무언가 빛이 새어 들어올 수 있는 의미로서의 그 틈이라면 인간은 완벽을 뭐 추구하고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인간미가 있다 할 때 그 인간은 뭔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허점이 있고 덤벙대고 덜렁대는. 그래서 그걸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 보완할 수 있는 또 다른 인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애초에 인간이란 말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을 추구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러니 완벽하지 못한 스스로를 책망하기보다는 나의 완벽하지 못한 이 측면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다면 이거 이런데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혹은 반대로 누가 이러이러한 틈이 보여. 혹시 내가 그걸 좀 도와줘도 될까? 이거 혹시 내가 첨언을 좀 해도 될까? 이게 뭐 오지랖 넓게 감나라 콩나라 명령하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뭔가 완벽한 실체, 완벽한 기준, 완벽한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일종의 강박에 빠지게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것만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다 이도저도 아닌 가치 없는 무가치한 것들이야, 다 쓸데없는 것들이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은 틈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게 진짜 인간이 아닌가. 그런 맥락을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말에 대한 건데요. 81장인데 믿음직한 말과 번지르르한 말 이렇게 제목이 적어놨는데 믿음직스러운 말은 아름답지 않고 번지르르한 말은 믿음직스럽지 않다. 말 자체도 그러니까 말이 가진 이제 오묘한 특징들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선한 사람은 말을 잘하지 못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선하지 않다. 이건 이제 논어에도 교원 영색은 선의 이 표현이 나오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박식하지 않고 박식한 사람들은 지혜롭지 않다. 이거는 어떤 맥락에서 볼 수 있을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박식하지 않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지식만 믿고 무언가를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도 더 안에 상대적이고 어떤 절대적인 기준 대신에 상대적인 특징들의 차이들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성인은 어떤 것도 쌓아두지 않고 이미 다른 사람을 위함으로써 자신이 더욱더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하는데도 자기가 더 갖게 돼. 이미 다른 사람에 주었는데 자기가 더 많아져. 모순이죠. 이 얘기들을 노자에서는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데 난 더 많이 생겼어. 가지려고 하면 안 생긴다, 도리어. 돈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통해서 돈에 대한 맥락도 돈을 쫓으면 쫓을수록 돈은 멀어지죠. 돈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돈이 자연스럽게 붙는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인 특징들을 보여준다.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요 소국과민이라고 하는 장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나라를 작게 하고 백성들을 적게 해서 10명이나 100명이 사용하는 좋은 도구가 있을지라도 쓰지 않고, 백성들로 하여금 죽음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멀리 이사하러 가지 않게 한다. 멀리 안 가게 한다는 것이, 비록 배와 수레가 있어도 그걸 타고 갈 일이 없고, 다른 나라에 갈 일이 없어. 교류하고 교육하지 않아도 돼. 작은 나라, 적은 국민. 비록
갑옷과 병기가 있어도 그걸 서로 진을 칠 데가 없어요. 싸움을 안 해.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새끼를 꼬아서 쓰게 한다. 그 음식을 달게 여기고 그 옷을 아름답게 여기며 그가 사는 곳을 편안히 하고 그 풍속을 즐거워하니 이웃나라가 서로 바라보여도 닭이 울고 개 짖는 소리가 서로 들려도 서로 늙을 때까지 서로 오고 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강한 나라, 힘센 나라, 흥성하고 융성하고 뭔가 인류의 초강대 뭐 자꾸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노자의 저자는 그러니까 이게 당시 상황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천하를 얻는 법, 천하를 뭐 하는 법, 당시에 이른바 제후들이 몰두했었던 당시 지식인들이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에 지식인들이 몰두했었던 것은 이 혼란했던 시대를 평정하거나 이 혼란했던 시대를 잠재울 수 있는 어떤 국가 혹은 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부국강병으로 일컬어지는 강한 나라와 흥성한 나라와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정치, 힘 있는 리더가 더 좋은 것이고 지향해야 되는 것이고 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기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회적 통념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시기에 노자의 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아니 차라리 작은 나라, 나라를 작게 백성이 적어, 더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나라가 아니게 그 안에서 그것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안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굳이 강한 나라 큰 나라 이렇게 지향하고 찾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맥락을 지금 그 노자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서국과민. 자 끝내기 전에 이제 마무리인데요. 끝내기 전에 요거는 제가 이제 최진석 선생님의 책 아까도 소개해드렸던 요 책에서 이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이게 예컨대 노자라고 하는 텍스트를 읽으면 이런 질문을 던지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인용하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바람직한 일을 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바라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해야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게 지금 노자를 읽고 나서 이 질문들을 보면 이 책 자체가 이제 노자에 대한 책이니까요.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바람직한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이 바람직한 일, 그다음에 해야 하는 일을, 그다음에 좋은 일 세 가지하고 뒤에 바라는 일, 하고 싶은 일, 그다음에 좋아하는 일,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치되고 있죠. 묻는 거예요. 바람직한 일, 해야 하는 일,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았냐고 묻는 거죠. 이건 뭘까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이거는 사회가 이른바 사회적 통념이라고 하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가치들이에요. 대부분. 사람이라면 이게 바람직하지.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해야지. 이런 게 바로 좋은 일이야. 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사회적 통념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 속에 그 안에서 꽃 피워진 일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노자가 지향하는 지향점은 그런 통념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오리 다리가 짧으니까 늘려주고 하계 다리가 기니까 잘라주는 게 아니라 오리는 오리 다리에 오리 스스로의 그러함으로써의 오리로서 인정해주고 학은 학의 다리로서의 그 자연스러움을 인정해주고 그 맥락 속에서 각각을 인정해준다면 얼마나 좋겠냐, 좋지 않겠냐 이 질문인 거죠. 그러면 최진석 선생님은 이 질문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겠어요? 여러분들은 바람직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세요. 해야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세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세요. 그게 얘기가 아니겠죠. 노자를 읽었다면 사회적 통념으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바람직한 일이라는 사회적 통념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이 바라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건 어떨까요? 해야 하는 일이라고 사회가 말하는 그 일종의 사회적 요청과 이것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져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사회가 이건 좋은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평가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떨까요? 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르침은 비단 노자를 읽었으니까 노자적으로, 노자의 특징으로, 노자의 가르침을 이해한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면 좋겠다 해서 머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강좌가 4번의 강의이고 앞부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했었던 맥락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앞부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게 뭐였죠? 우리 사회는, 이 강의 제목도 그렇지만 불확실한 사회다. 2019년 12월 거의 말쯤에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기존에 우리가 겪지 못했던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대면이라고 하는, 진짜 그동안은 낯설고 이해할 수 없었던, 왜 그렇게 해야 되지? 라고 했었던 그 비대면 회의, 비대면 강의, 이렇게 이게 이제 일상이 됐어요. 그러니 올해 초등학교, 올해 대학을 들어간 학생들은 입학만 했지 자기 친구 동기들을 잘 몰라. 자주 못 봐. 제가 모교에 강의 요청을 어제 받아가지고 조만간 가는데, 그 친구들이 뭐냐면 이번에 1학년 신입생들인데 서로 얼굴을 못 봤대요. 한 번도. 서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대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런 시대에 어차피 이제 불확실한 미래가 됐지만, 또 정해진 미래라는 책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세대 간 갈등, 뭐 일자리 이게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그러면 우리가 인생도 길어졌고 하나의 기준만 갖고 사는 것도 어려웠고, 그리고 내가 뭐 옛날에는 경영학과 가면 다 먹고 살고 이랬지만, 이제 먹고 사는 문제들도 뭘 하든 기계에 밀리고 일자리에 밀리고, 저 그 뭐라고 해야 돼요? 매뉴얼화 할 수 있는, 패턴을 찾아낼 수 있는 일들은 대부분 기계와 인공지능에게 빼앗긴다면, 어차피 그런 삶이라면, 대체 불가능한 나를 만드는 길이라면 결국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바라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내 나름대로의 능력치를 쌓아가는 것, 그게 사회가 바라는 성공의 기준들을 쫓는 것보다 훨씬 더 역설적이지만 성공에 다가설 수 있는 길이 아닌가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어차피 행복의 기준이 하나가 아니라면, 그걸 이해할 수 있다면, 그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는 처음에 애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근데 이 불확실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몇 가지의 단서들은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전혀 불확실하다고는 하지만 전혀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살든 우리는 모르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추이를 보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 책들을 통해서 미래가 이렇게 바뀌어질 거야 라고 경고했던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변해갈 사회 속에서 우리는 2가지의 전략을 짤 수가 있다. 하나는 이런 삶 속에서 차라리 주도권을 쥐자. 주도권을 쥐고 싶은 사람들에게 논어를 이야기를 했고, 논어는 3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정명, 이름을 짓는 거, 그 다음에 화, 조화를 찾는 거, 다름을 해서 조화를 이끌어내서 시너지와 동반 상승의 기회를 삼는 거, 지, 그러면 알아야 된다. 아는 것은 결국 사람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다. 혹은 그 리더의 역할도 오래 할 수 있는 진짜 리더가 된다. 그래서 리더는 앞에 나서는 리더이지만 또 이 사람은 사람들을 읽어내는, 뭔가 읽다라는 의미의 리더도 된다. 그 얘기를 드렸었고, 반대로 결국 그렇게 하나의 정답만이 정답이 아닌 세상이 도래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차라리 절대적인 기준을 내세우는, 주도권을 쥐는, 전면에 나서는 삶보다는 이 삶으로부터 다소 거리를 두고 사회적인 통념, 사회적인 기준, 절대적인 무언가로부터 거리를 두고, 아니면 한번 그 기준들을 뒤집고 곱씹어보는, 상대적인 의미의 가치를 찾아보는 노력들을 해보자. 그러면서 남성 중심주의의 힘이고 강한 것이
사회를 이끌어 나간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노자를 봤더니 아니 부드럽고 연약한 것 마치 물과 같은 것 여성성에서 생성의 가치를 찾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맥락 속에서 개념들 하나의 절대적인 개념들만이 우선한다가 아니라 서로 통하지 않을 것 같은 개념들도 서로 묶일 수가 있더라. 있음과 없음. 그죠? 그다음에 황과 홀, 황홀한 것처럼. 그래서 노자가 말했던 그 도는 마치 황홀함처럼 너무 밝은 것과 너무 밝아서 눈이 부신 것과 너무 어두워서 어슴푸레해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 겹쳐진 상태인 것처럼 그런 불분명하지만 그 황홀함에서 도의 가치를 찾았었다. 그럼 그런 맥락에서 삶을 바라본다면 절대적인 기준 그런 거 없다. 그러니 낮아지려고 하는 것이 도리어 더 높아지는 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역설의 의미를 이해한다. 그런 일을 이해한다면 결과적으로 제가 오늘 정리하는 멘트로서 가져온 이것처럼 사회가 세워놓은 바람직한 일, 해야 하는 일, 좋은 일 이것보다는 내가 바라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도 썩 괜찮은 삶이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2020년에 도봉도서관에서 코로나19 이후로 비대면 강의가 됐고 그래서 처음으로 유튜브로 제가 방송을 만들고 막 장비 설치하고 막 하면서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이제 호흡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방식이 익숙하지도 않고 그리고 막 녹화 한 개 막 날라가고 막 이래가지고 몇 번씩 힘들고 또 오늘처럼 강의를 연달아 해보니까 또 이건 더 힘들구나 체력적으로도 힘들구나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정해진 규정이 없다면 이렇게 맞춰가야 되겠지. 도봉도서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불확실한 미래에 맞선 두 가지 전략 주도하거나 초월하거나 강의는 4강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가급적 오프라인을 통해서 다시 뵙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상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